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올해 2021년 몇 월인지 아나요? 올해 하여튼 MPJ에 발간이 된 논문이고요. 이제 머신러닝 모델 여러 개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를 하는데 그 평가 지표를 기준에 쓰이던 방식인 뭐 area under curve 등이 아닌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보고 거기서부터 배운 점들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클리니컬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재입원율에 대해서 다뤘고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른 분들의 관심사와 좀 직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레슨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돼서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있고요.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분야에서 이런 AI나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들로 환자들의 아웃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좀 분야별로 다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시작했었던 이커머스 같은 부분에선 이제 그 low stake decision, 그러니까 뭐 위험도나 그런 하여튼 스테이크가 낮은 결정을 사람이 없이 그냥 기계가 알아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것들에 적용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광고 클릭 수를 예측한다거나 하는 예제들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데이터의 볼륨이 많고 뭐 특별히 잘못된 결정을 해도 사람들의 영향이 크리티컬한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그에 반면 그 페이션트의 그런 클리니컬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adverse 이벤트를 경험한다거나 그 질병의 코스 치료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예측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예측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리니션이나 프로바이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 의해서 프로비전, 감시, 컨퍼메이션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프로바이더가 그 예측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리뷰를 해서 실제 프랙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타임 프레임이 추가로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헬스케어에 적용할 때는 그 프로바이더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도 보통 그 트래디셔널하게 사용되는 매트릭스, AOROC나 Calibration Related Metrics,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IDI 같은 이런 트래디셔널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제 clinically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놓친다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일부는 의료진들의 스케줄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몇 명의 페이션트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프레딕션을 기반해서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프로바이더들의 비용 그리고 프레딕션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adverse 이벤트를 얼만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 그리고 그 프리벤션으로 인해 세이브 되는 코스트 같은 것들을 컨시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논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어가 많은데 일단 핵심은
여기서 어떤 핵심은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프로바이더, 이 의료진들의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는 모델이 없다라는 거고, 그것도 이제 clinically applicable한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데 가장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팩터라고 합니다. 기존의 뭐 bias in training data, access from a range of source 이런 clinical 세팅에서 사용되는 다른 이슈들이 있지만 그거에 추가로 이 resource constraint를 고려한 assessment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렇게 resource constraint와 clinical outcome, 실질적인 그런 outcome과 cost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평가가 갈수록 더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에 대한 regulation들이 또 생기면서 그게 이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이런 실질적인 outcome과 cost를 평가받는 평가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 많아질 거라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 컨시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평가 모델을 첫 초기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define한 problem은 그 수술 후 30일 안에 재입원이 발생하는 그 응급 상황을 problem definition으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평가 지표들과 비교를 해보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메소드 부분이 되고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디스차지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컨시더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였고 상위 개념에서 이제 운영자들 입장, 병원 운영자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런 constraint resource를 다시 재분배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그 특정 컨텍스트를 떠나서라도 constraint resource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은 모델을 사용하는 초기 단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때 그 모델 중에 어떤 것을 내 병원에 적용시키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고를 때 이 모델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LA 로널드 리건 메디컬 센터에서 약 19,000명의 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기록을 확보를 하였고요.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약 2년간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이미 brain dead patient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surgical admission부터 가장 늦은 그 dispense가 아니라 퇴원 날짜를 그 simulation horizon으로 define 해서 847일, 2년보다 조금 많은 그런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ED readmission, 그러니까 재입원 같은 경우에는 31일 안에 다시 퇴원 후 31일 안에 다시 emergency room visit 했을 때 그리고 그 visit 한 후에 non-ER department로 다시 movement가 생겼을 때를 readmission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readmission이 만약 퇴원과 같은 날에 발생한 경우 36건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ve 모델, 여기서 비교 평가한 predictiv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가져갔고요. 첫 2개 같은 경우에는 랩 기록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했고 hospital score, risk score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있는 차이점이 availability window라고 해서 prediction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퇴원까지의 기간, 아까 말씀드린 time frame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logistic regress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surgery condition부터 discharge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만 이 hospital과 race score 같은 경우에는 discharge 당일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임 프레임이 one day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lab base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lab value들이 생성이 되면서 prediction results가 계속 바뀐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이틀 차까지만 고려를 했고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니컬 임상 지표들인데 뭐 대략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ASA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뭐더라 신체적 평가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서저리를 하기 전에 평가하는 스코어 아니면 그 외에 이제 surgical procedure 중에 컬렉트 될 수 있는 뭐 blood loss나 뭐 blood transfused amount, 뭐 hemodialysis 여부 그리고 surgery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surgery를 받았는지 등의 임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이 논문에서 논점은 아니고요. 서플멘테이션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mulated provider라고 해서 이제 의료진을 시뮬레이션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했냐 하면은 이제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weekly schedule 일주일에 뭐 며칠을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루에 근무하는 리미티드 하루 근무를 할 때 몇 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명수로 daily capacity를 정해서 프로바이더를 정의를 했고요. 그렇게 정의를 해서 모델을 돌린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트릭스들을 정의를 해서 봤는데 patient performance matrix 같은 경우에는 이제 J1을 그 intervention을 predict를 correct하게 predict를 예측을 잘 해서 제2번을 막은 경우 그리고 총 그 이 머신러닝 프레딕션으로 인해 몇 명의 환자를 보았는지 그리고 몇 명의 제2번이 예측되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제2번이 prevent 됐는지 등의 그 매트릭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관련된 readmission cost, provider cost, 의료진에게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레이트와 곱해서 readmission을 잘 예측해서 얼만큼의 비용이 세이브 됐는지 총 그 provider cost를 빼서 총 얼만큼 비용이 세이브 됐는지 등을 지표를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 expected readmission cos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뭐 healthcare cost utilization 프로젝트에서 나온 값들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ICD-10 코드별로 그 코스트를 다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환자들의 ICD-10 코드를 보고 거기서 가장 여기서 있는 테이블과 매핑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비용을 선택을 하거나 매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average 평균값 readmission cost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5불 그리고 환자당 1시간씩 정도 사용한다라는 어썸션을 가졌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경우에는 25%씩 올리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사들의 셀러리 값을 참고했다고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의사한테 뭔가 그 업무 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모델을 더 개선할 때엔 베이스라인 커스트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을 이렇게 축소판으로 하나의 예시를 준 건데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working day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페이션트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그 patient capacity가 2명입니다. 그래서 working day 하나에 2명까지 파란색으로 표기된 2명의 patient까지 볼 수 있고요. 이제 patient가 수술 후에 이제 discharge까지 이렇게 patient 1 같은 경우에는 5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0.8이 readmission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돌려서 0.8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의료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진료를 못 받다가 3일차에 그 리뷰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받고 나면 이제 그레이아웃해서 더 이상 셀렉트 할 수 없게 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때 서저리를 마쳤고 이때 디스차지가 됐는데 의료진이 2명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벤션을 받지 못하고 그냥 디스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환자가 나중에 리어드미션 리어드미트 될 확률이 지금은 낮은데 높은 편이라면 그런 적절한 인터벤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워킹데이에 총 5명의 환자가 available한데 그 중에 가장 그 readmission rate 확률이 높은 환자 2명만을 채택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final outcome은 이제 이렇게 셀렉트 돼서 의료진의 인터벤션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리얼릿 재입원이 발생했냐 안 했냐라는 그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매트릭스를 언급하면 이제 페이션트 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페이션트를 봤냐 하면 이게 8간? 파란색 박스 친 환자가 7명이라서 페이션트 씬은 7이고 그 셀렉트 돼서 그 의료진 리뷰를 받고 리어드밋 됐다. 그러면 이제 맞게 프레딕트를 한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effectiveness constant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이 봤을 때 그런 리어드미션을 성공적으로 프리벤트할 확률인데 그게 이제 10%라는 가정을 하면 ERP 매트릭스는 이제 4명 곱하기 10%에서 0.4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example이고요. 실제 모델에서는 조금 이 수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돌린 다음에 각각 그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평가 지표로 스코어링을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 각각 스코어링 메서드가 엄청 중요하진 않고 그냥 얼마큼 프레딕션을 잘하냐에 대한 지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숫자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 뭐 AURC 같은 경우에는 그 area under curve니까 이게 커브 그 area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그 랩 value가 있는 logistic regression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race, 그 다음 랩 value가 없는 regression, 그 다음 hospital score 랭킹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qualitative한 랭킹이 스코어별로 다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고 NB 같은 경우에는 NACE와 L1R 이 2가지만 뒤바뀌었는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다 비슷한 랭킹을 가진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데이터를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지표들 기반으로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링을 잠깐 말씀드린 이런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그 지표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스케줄링을 3가지로 나누어서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이거는 이틀만, 이거는 5일 매일 나오는 식으로 나누어서 각각 4가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매트릭스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patient performance 관련된 매트릭스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patient C는 환자들이 몇 명을 받느냐라고 보면 hospital과 ra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프레임이 적어요. 그래서 discharge 당일에만 decision predictive result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본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루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진료를 못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엔 이제 readmission anticipated라고 해서 이제 그 뭐냐
성공적으로 예측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지금 아까 그 AURC와 비슷하게 이게 AURC 값인데 그 Remission Anticipate 성공적으로 예측한 경우가 그 첫 번째 그 net value가 있는 logistic regression 모델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다르게 정리한 걸 보면 이제 같은 모델인데 net valu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RA 값이 더 낮았어요.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net based 모델이 66% 효율이 좋았고 hospital race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았죠. 그래서 그 net based 모델이 183%더 예측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을 잘한 게 아니죠. 그 성공적인 인터벤션? 성공적인 셀렉션, 인터벤션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셀렉션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만큼 훨씬 더 효율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스케줄인데 스케줄이 하루에서 이틀, 5일로 늘어날 때마다 그 더 좋은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 더 좋은 효율은 이제 모델 자체의 predictive ability에 인한 것이고 hospital과 race 같은 경우에는 이런 predictive ability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임 프레임이 너무 적어서 그런 스케줄과 availability 윈도우를 서로 매칭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더 큰 드라이빙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모델 다 보시면 그 스케줄, 그러니까 근무일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에 대한 차이가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근무를 더 많이 하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아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프레딕티브 기능이 낮아도 환자를 많이 보면 괜찮다, 똑같다라는 극단으로 가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 RA 값이 그거에 이제 그 컨스턴트를 그냥 effectiveness 컨스턴트를 곱한 값이 ERP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와 같은 그냥 같은 양상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cost performance matrix를 봤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driven 그 L1 LR, lab-based L1 LR 모델이 가장 그 expected readmission cost도 당연히 예측을 하는 readmission이 더 많기 때문에 cost가 높고 그만큼 그 save한 cost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양상을 따르고 그 드라이버도 다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측 성능과 availability window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바로 translate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슷한 건데 이제 스케줄링이 이제 하루, 이틀, 5일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또 그린 건데요. 보시면 스케줄이 그러니까 근무일 수가 더 많을수록 이 슬로우이 높아지면서 그 net cost 세이빙이 당연히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맨 위에가 net value 모델이고 나머지 세 개가 요 밑에 값인데 요 차이가 근무일수가 늘어날수록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볼 거는 여기 0이 threshold라고 볼 수 있는데 요 X값이 effectiveness constant라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10% 정도로 예측이 되었고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18%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요걸 10%로 잡았을 때 요 퍼센테이지를 여러 값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봤을 때 요 threshold가 요 2%일 때 그러니까 lab value
모델 같은 경우에는 2%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모델 예측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break-even 포인트를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break-even 포인트도 근무일수가 늘어날수록 더 위쪽으로,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려봤을 때 그런 effective constant, 내가 그 의료진이 뭔가 트리트를 해서 리어드미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너무 적을 때는 그냥 오히려 그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좋고, 그 반대로 그런 확률이 높을 때는 더 많은 스케줄링을 해서 더 많은 근무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readmission prediction 모델이 그 모델에 대한 예측 성능이 실제로 그런 그 resource allocation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translate 될 수 있다라는 것과 prediction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resource나 cost 자체에 대한 것도 그 모델 efficacy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돼야 된다라는 세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것도 뭐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이게 아까 그래프 때 말씀드렸던 예시의 극단으로서 보면은 이제 그 인터벤션 효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프로바이드 커스트가 2배 정도로 너무 높게 설정을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런 호스피탈과 레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커스트가 더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financial justification,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비용적인 justification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예측 성능만을 측정하던 거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실시간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이제 실제 호스피털의 어떤 워크플로우에 이 머신러닝을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드는 첫 번째 스태핑 스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커스트 측면에서 financial justification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ssumption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미테이션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말씀드린 그 effectiveness constant가 되게 그냥 일정하게 10%로 다 적용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션트의 특성과 그 surgery 뭐 프로세스 workflow의 특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이고, 커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더 복잡하게 가져가냐 간단하게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런 상세한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한 모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머신러닝 프로딕션이 프로바이더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질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정보들을 프로바이더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퓨처워크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것도 퓨처워크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냥 기타 내용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재입원에 대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이 모델은 다른 그 자원이 제한된 상황이나 모델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채택할지 정할 때 그리고 리소스를 리알로케이션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 예시로 그런 sepsis prevention이나 acute kidney injury prevention 같은 예시를 들었는데 그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없구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모 있는 게 되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2배 이상, 뭐 3배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갖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는 사실상 이분 네거티브일 가능성도 많다. 뭐 이런 시사점이 있고 굉장히 모델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요. 결국 시뮬레이션 베이스트 스테이트,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런 프리딕션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너무 모든 방법론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머신러닝 같은 게 크로스 섹셔널하게 어떤 싱글 포인트에서 그냥 잘했다 이것만 주로 따지는 거거든. 근데 실제 현실은 시간 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내용은 이번 달 네이처 정시에 나왔던 논문으로 이제 그 텔로미어의 길이에 관련해서 그 제네틱 텔로미어 렌스 베리에이션을 관리하는 그 제네틱 아키텍처랑 그 바이오메디컬 트레이과의 그 연관성을 탐색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제 염색체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해서 이제 세포의 수명을 이제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텔로미어 렌스나 텔로미어의 길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유전적인 그 백그라운드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텔로미어 렌스가 짧을수록 이제 이런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텔로미어 렌스가 짧은 게 이제 바이오마커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텔로미어 렌스가 짧은 경우도 그리고 긴 경우도 각기 다른 이제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사실 텔로미어 렌스와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관계를 특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기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래에 이제 많은 바이오뱅크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바이오뱅크 데이터들이 사실 이제 이런 대규모의 텔로미어 렌스 측정이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유형적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거나 이거를 이제 바이오메디컬 피노타입과 이제 연관을 짓고 이거를 이제 충분한 이제 통계적인 파워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사실 한계점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뉴크리 바이오뱅크에 이제 47만 명에 대해서 이제 루코사이트 텔로미어 렌스를 측정을 한 그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루코사이트 텔로미어 렌스의 제네틱 아키텍처를
이제 조금 더 이해도를 이제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GIAS와 이제 컨디셔널 이제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는 기존의 텔로미어 레귤레이션과 그 기능이 알려져 있는 로사이드도 컨펌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레어한 이제 그 새로운 연관성을 가지는 이제 변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을 통해서 다른 이제 피지올로지컬 트레이트과 다양한 이제 질환들과의 그 인과적인 관계성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텔로미어 랭스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임팩트가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라이프 익스펜턴시를 이제 디크리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메소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K 바이오뱅크 샘플 7,000명의 샘플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셀프 리포티드 데이터와 이제 기존에 제네틱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성별 간의 그 차이가 없는 샘플들도 이제 샘플에 대해서 LTL 메저먼트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GWAS와 컨디셔널 어소시에이션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LTL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트한 로사이드를 이제 규명을 하였는데 이때 컨디셔널 아나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IAS 이제 이 역지 값을 충족하는 변이에 대한 썸마이스틱스도 이용을 해서 이제 조인트 컨디션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첫 번째 방법에 대한 그 결론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역지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역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레어한 변이니까 마이너널리 프리퀀시 0.1%의 이제 레어한 변이들에 대한 역지값으로 다음을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역지값을 충족시킨 변이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제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글트 조인트 모델링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스테이지 1의 변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 성별, 지노타입 어레이 그리고 first and principal component 등을 이제 보정을 했고 그래서 총 두 번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역지값을 충족시키는 변이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스 레벨에서 이제 컨디셔널하게 이제 인디펜던트한 변이라고 해서 그 LTR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제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스를 확보한 변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프라이어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 펑션이나 아니면 그 펑셔널리 그 변이의 델리테리어스네스 같은 이제 주석 처리를 통한 그 펑셔널리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EQTL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중요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기능이 알려져 있는 그 텔로미어 레귤레이션과 이제 기능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임팩트 어노테이션, 모더레이트 임팩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카이제이션의 에비던스가 이제 강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승리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진베이스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진베이스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트 레벨에서의 그 스코어를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유전자 특이적인 점수를 이제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런 유전자 특이적인 점수와 이제 LTL 간의 그 연관성을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에 사용되는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로 이제 제네틱 베리언트를 포함을 시킬 텐데 이때 제네틱 베리언트를 아까 나왔던 모든 그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스를 통과한 모든 변이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붙인 다음에 그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변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 스퀘어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코릴레이션이 있는 변이들은 제거를 했고 그리고 HDB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스가 이제 확보가 되었지만 이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테크니컬 아티팩트로 인한 이런 펄스 파지티브로 판단이 되어서 이 로커스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요트로픽 롭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최종 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결과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메디컬 트레이트과 디지즈 아웃컴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했고 이때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과 이제 오브저베이션 아날리시스 가는 이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하자드 레이시오로 이제 나중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브저베이션 아날리시스